제 나이는 올해 74, 강남 한복판에 남편과 함께 일궈낸 5성급 호텔 세화의 주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40년 전 서울 변두리 허름한 건물 한켠에서 작은 여관으로 시작했어요. 당시 저희에게는 겨우 3살배기 아들 민수뿐이었죠. 자본금은 고작 100만 원, 그것도 친정어머니께 손을 벌려 겨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첫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녹슨 간판, 낡은 건물, 그리고 꿈과 희망만 가득했던 저희 부부. 개업 첫날 손님은 고작 3팀, 수익은 15,000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래도 남편은 항상 희망을 잃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여관을 청소했고 손님들이 저희 여관에서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밤 11시까지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남편의 말처럼 저희는 아들 민수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고된 일상을 참아냈습니다. 첫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월세가 밀려 건물주에게 쫓겨날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민수와 저희 부부 셋이서 한 이불 속에 꼭 붙어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명 방송인이 서울에서 행사를 마치고 극성 팬들을 피하기 위해 조용한 저희 여관에 들렀고 저희의 서비스에 반한 나머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열로 쓰러졌는데도 남편이 저를 업고 병원에 다녀온 후 바로 가게를 열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저희에게 이 여관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흘렀고 저희 여관은 서울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지방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였어요. 작은 여관을 2배로 넓히고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민수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거쳐 놀랍게도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민수가 대학 입시 결과를 들고 왔을 때 저와 남편은 얼싸안고 울었어요. 우리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대학 시절 민수는 서울에서 자취를 했어요. 매주 주말이면 집에 내려와 저희를 돕곤 했죠. 그 시기에 여관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15평이던 여관을 30평으로 확장했고 직원도 10명 넘게 고용했어요. 민수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큰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제게 금반지를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민수가 28되던 해 영주라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인사에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영주는 민수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이였고 두 사람은 2년 정도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반년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서울에서 제일 큰 웨딩홀을 빌려 화려하게 치른 결혼식이었습니다. 저희 여관 단골 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빛나는 자리였죠.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저희 집 근처에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세금을 대부분 대주었지만
그건 기쁜 마음으로 한 일이었어요. 며느리 영주는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녔고, 저와 남편은 여간에 종종 아들 부부를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죠. 이름은 우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았을 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3년 후에는 둘째 손주 서연이도 태어났습니다. 예쁜 소녀였죠. 두 아이를 키우느라 며느리 영주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민수 혼자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과 당뇨가 심각한 상태였어요. 의사는 안정이 필요하다며 일을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이제는 여관, 아니, 이제는 호텔이 된 세화를 아들 내외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당시 민수는 42, 이제 충분히 호텔을 맡길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3년 전 저희는 호텔 운영을 아들 내외에게 맡겼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곳이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호텔의 명의는 아직 제 이름으로 남겨두었어요. 긴 세월 일군 터전이라 섣불리 놓을 수 없었던 거죠. 민수는 호텔의 대표이사를, 영주는 재무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능력이 있었기에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어요. 매달 수입금도 정확히 보고받기로 했고 민수의 약속과 함께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은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40년 넘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로 향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니까요. 남편은 은퇴 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했어요. 아들 내외도 잘 지내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이제 우리도 조금은 삶을 즐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은퇴 후 매달 민수가 호텔 수익에 대한 보고서를 가져왔고 저희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삶을 즐겼어요. 가끔 호텔에 들러 손님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일상을 즐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함께 편안하게 보낸 그 시간들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올 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 옆에서 자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숨을 가쁘게 쉬었어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남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에 저는 바로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여보, 미안해가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고 의사들의 응급 처치에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근경색이라는 진단. 하루 전만 해도 내일 공원 좀 다녀올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반려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준비도 없이 혼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호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찾아와 남편을 추모해 주셨고 오랜 친구들도 저를 위로해 줬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장례식 첫날 민수는 저와 함께 있었지만 며느리 영주는 바쁘다며 잠깐 들렀다가 금방 가버렸어요.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주가 친구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해야 해서 장례식에 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보다 친구 아이 결혼식이 중요하다는 말에 숨이 막혀왔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보다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간 허리 굽혀 일하며 키운 아들, 남편과 함께 피땀을 흘려 일군 호텔을 물려받은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후 공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도 컸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호텔의 수입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아들이 가끔 가져다 주는 월 수입 보고서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민수에게 호텔이 요즘 안 되는지 물었지만 민수는 잘 되고 있다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아들의 대답이 석연치 않아 직접 호텔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호텔은 여전히 손님으로 북적였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민수를 보며 안심했지만 사무실에 들어가 장부를 살펴보니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매출은 여전했는데 지출 항목에 개인 경비라고 적힌 금액이 상당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었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사무실 서랍에서 명품백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모두 며느리 영주 이름으로 된 영수증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호텔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도 알고 있을까? 의심이 들어 당분간 호텔 밖에서 몰래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민수가 출장을 간 사이 영주가 호텔에 왔습니다. 계산대에서 현금을 꺼내더니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 봤더니 정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백화점으로 향하더군요.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또 명품백을 구경했습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 귀를 의심할 말이 들려왔어요. 명품백 사는 거 시어머니가 알면 큰일 나. 며칠 전에도 민수 오빠가 어머니 알면 어떡하냐고 말렸거든. 근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호텔 명의를 우리한테 안 넘겨줘서 너무 속상해. 호텔에서 은퇴한 지도 오래됐고 이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좀 마음껏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남편과 제가 평생 일구어온 호텔, 아들에게 물려준 그 호텔이 며느리의 사치품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호텔 명의까지 안 넘긴다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다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은 분명 또 며느리 편을 들게 뻔했습니다.
얼마 후 민수가 집에 찾아왔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가져오던 보고서를 들고 온 것이죠. 이번에는 수익이 저번 달보다 20% 정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텔이 정말 괜찮은 건지, 왜 자꾸 수익이 줄어드는 건지 물었어요. 민수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단골 손님들도 좀 줄었다며 변명했죠. 결국 참지 못하고 며느리가 호텔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그것이 영주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조금 위안을 얻으려고 그런 거라며 어차피 호텔은 그들이 운영하고 있으니 수익의 일부를 가정을 위해 쓰는 건 당연하다고 했어요. 저는 소유권은 여전히 제게 있고 수익금도 월급 빼고는 다 호텔 운영과 비상금으로 적립하기로 약속했던 걸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제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한다며 요즘은 다들 그렇게 생활한다고 말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개인 쇼핑에 쓰는 걸 지적하자 민수는 그렇게 많이 썼을 리 없다며 제가 과장한다고 했습니다. 장부를 확인해 보라고 하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그 호텔을 일궜고 그걸 맡긴 건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죄송하다며 영주에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일도 줄었어요. 민수도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호텔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가 제 이름이라 대출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방만한 지출로 호텔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제 대출까지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 된 호텔 명의를 담보로요. 저는 명예 변경을 거절했고 민수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피땀을 흘려 일군 호텔을 이대로 두었다간 서서히 망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날 밤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여보, 내가 지금 하려는 결정이 옳은 걸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귓가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어. 이번에도 당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장 사장은 저희 호텔의 단골이기도 했어요. 호텔을 매각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장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모른다고 꼭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대형 기업에서 저희 호텔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매각을 결정한 저는 비밀리에 신속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가격도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저희 호텔의 전통을 존중해 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 부부에게는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시설 점검을 핑계로 일주일간 호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어요. 이제 아들 내외에게 알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영주가 제 집을 찾아왔어요. 영주의 표정에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슨 잔소리를 할까 하는 지겨운 표정이었죠. 두 사람이 소파에 앉자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열어 호텔 매각 계약서를 보여주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영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는 영주에게 저는 되물었습니다. 호텔 돈으로 명품백 살 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할 때, 제 뒤에서 호텔 은퇴한 지도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명의를 안 바꿔주냐고 수군거릴 때, 그때 저한테 상의한 적 있냐고요. 영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영주에게 호텔명의 얘기를 했냐고 묻자 저는 직접 백화점에서 영주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민수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정말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호텔을 매각하면 자신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제가 청춘을 바쳐서 일군 호텔이었는데 그걸 맡겼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매각금은 제가 따로 관리할 것이고 그들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문으로 향했고 민수는 마지막으로 정말 이러시냐며 잘못했으니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어요. 저는 3년 전에 이미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편 장례식에서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이미 끝난 거라고요. 민수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저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며 사과했지만 저는 이제 너희 살 길은 너희가 찾으라며 아들 부부를 내보냈습니다. 문을 닫고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과 남편의 인생을 바친 호텔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다루는 가족이라면 더 이상 가족이라 할 수 없었으니까요. 매각금을 받은 그날 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이 아들 부부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어요. 호텔을 매각한 후 한 달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영주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저도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던 중 이웃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할머니가 요즘 민수네 소식 들었냐며 영주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후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유명 연예인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 충돌 사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화면에 비친 사고 현장에서 영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이었어요. 확인해 보니 역시 영주가 맞았습니다. 영주는 사고 이틀 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피해자인 연예인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예정되어 있던 방송 출연을 모두 취소해야 했고 영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영주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저라는 일종의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제가 호텔을 팔아버린 것은 영주의 행동 때문이었으니까요. 영주가 구속된 후 민수는 혼자서 두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도 해야 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여러 번 연락을 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주의 재판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피해자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난 영주였지만 가정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수는 새벽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고 영주는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직도 쉽지 않았어요. 슈퍼 할머니로부터 민수가 아파트를 내놓고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도 다 끊고 이제 방과 후 교실만 다닌다는 얘기였어요. 손주들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어른들의 갈등에 무고한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민수와 영주였습니다. 두 사람 다 초췌한 모습이었고 특히 영주는 눈물로 화장이 다 번진 채 문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며 매달렸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며 애원했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인데.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 영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진이와 서연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다음 날 저는 우진이의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얼마 후 우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된 우진이는 교복이 어색해 보였지만 훤칠하게 자란 모습이 민수를 닮았어요. 우진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많이 컸다며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우진이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가 말했어요. 요즘 집이 너무 힘들다고. 엄마는 매일 술을 마시고 아빠는 일을 2개나 하느라 집에 안 계신다고요.
학교에서도 맨날 친구들에게 놀림 받는다고 했어요. 서연이도 밤에 자다가 자주 울고 옛날 집이 그립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민수와 영주에게 화가 나서 내린 결정이 결국 손주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니까요. 우진이에게 오늘 서연이랑 같이 할머니 집에 와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맛있는 것도 해주겠다고 했더니 우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우진이와 서연이를 오늘 제가 데리고 있겠다고 저녁에 데려다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수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진이와 함께 서연이를 데리러 초등학교로 갔어요. 2학년이 된 서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희 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제가 차려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갈비찜을 보자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갈비찜이 최고예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와 영주에게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감이 남아 있었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른들의 갈등에 휘말린 것 뿐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민수의 새 집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넓고 깨끗한 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연립주택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민수는 저를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집안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좁고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영주는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영주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민수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민수는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다며 다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여전히 화가 많이 나 있지만 우진이와 서연이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고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죄송하다며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고 영주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술도 끊었다고요. 그때 방에서 서연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서연이의 순수한 외침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아직 민수와 영주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손주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손주들만큼은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갈등의 무고한 희생자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랫동안 거래해 온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교육 신탁을 만들려고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호텔 매각금 중 일부를 우진이와 서연이의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신탁 계좌를 개설했어요. 두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충분한 학비와 생활비가 지원되도록 했죠.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이와 서연이 교육비 문제로 할 얘기가 있다며 시간 되면 저녁에 집에 좀 들러달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영주는 아마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테지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제 결정을 민수에게 설명했어요. 아직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우진이와 서연이는 다르니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제가 책임지기로 했다고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너무 부끄럽다고 했어요. 저는 이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며 매주 토요일 아이들을 제게 데려다 줄 것과 매달 한 번씩 아이들 학업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성적표도 꼭 보여달라고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우진이와 서연이는 제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서연이는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요리도 가르쳐주고 학교 공부도 도와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와 영주의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영주도 마트의 정직원으로 취직했어요. 손해배상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었죠. 어느 토요일 저는 영주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영주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하다며 그동안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예전에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소박해진, 조금은 달라진 영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권했더니 영주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저와 영주는 부엌에서 차를 마셨어요. 영주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했습니다. 명품백에 빠져서 그리고 술에 의지해서 많은 실수를 했다고요. 저는 과거는 과거라며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영주는 제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제 술도 완전히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비를 도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 덕분에 우진이의 성적이 다시 올랐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주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민수와 영주도 종종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대화는 할 수 있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시간이 괜찮냐며 아이들이 할머니랑 같이 여행 가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양평에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며 바베큐도 할 수 있고 근처에 계곡도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민수와 영주와 함께 1박 2일을 보낸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바베큐 양념은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펜션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바베큐를 준비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서연이가 개울에 물고기가 있다며 소리쳤고, 우진이는 장작을 모으고, 민수는 바베큐 그릴을 설치했습니다. 영주는 제 옆에서 채소를 손질했어요. 제가 돕겠다는 영주에게 같이 하자고 말했고, 우리는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주는 요즘 마트에서 일하는 이야기, 민수는 새 직장에서의 경험 등을 들려주었어요. 저녁 식사 후 펜션 앞 작은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다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모닥불 앞에서 따뜻한 대화가 오갔어요. 민수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아빠도 그렇게 말썽쟁이였냐고 물어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보태주었습니다. 그렇게 웃음소리가 가득한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함께 준비한 아침 식사를 먹고 근처 계곡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놀았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귀가하는 차 안에서 영주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달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제 집에서 때로는 민수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픈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은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어요.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호텔 매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던 민수 가족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어요. 민수는 레스토랑의 총주방장이 되었고 영주도 마트에서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손해배상금도 모두 갚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어요. 우진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서연이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착실하게 공부하며 바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특히 우진이는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민수와 함께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수와 영주에게 호텔 매각금 중 일부를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아직 모든 것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사업 계획서를 들고 제 집을 찾아왔어요. 작은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며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요리 실력을 살려 가족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청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호텔을 맡겼을 때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수는 상세한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익금 분배 방식, 영주와의 역할 분담, 심지어 제게 돌아갈 이익금까지 투명하게 계획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수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에서 남편이 젊었을 때의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단 이번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핫플레이스의 세화가든이라는 이름의 작은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어요. 세화 호텔의 이름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수는 주방을, 영주는 홀과 회계를 담당했고 주말에는
우진이도 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개업 첫날, 저는 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세화 호텔 시절 단골이었던 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들은 세화의 맛과 정성이 이곳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픈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민수가 샴페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용서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3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갈등을 지나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세화가드는 개업 한 달 만에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민수의 요리 실력과 영주의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정성이 담긴 음식에 손님들이 감동했나 봅니다. 특히 민수가 만든 시그니처 갈비찜은 인터넷에서 유명해져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1년이 지나자 가게 옆 공간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가게가 안정되면서 민수와 영주의 얼굴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영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명품백이나 화려한 옷에 집착하지 않고 검소하고 실용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우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리학교에 가고 싶다는 아이의 말에 민수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자신처럼 힘든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우진이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열정이 있다면 어떤 길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결국 우진이는 명문 요리학교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우리 가족은 세화가든에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수는 아들을 위해 특별한 코스 요리를 준비했고, 영주는 아름다운 테이블 세팅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서연이도 중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의 꿈을 위해 저희 모두가 응원했어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저는 80살이 되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다고 느꼈습니다. 우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잠시 프랑스로 떠났고, 서연이는 의대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제 80번째 생일에 민수와 영주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세화가든 옆에 작은 카페를 오픈한 것이에요. 세화티룸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차들과 수제 디저트를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의 대표는 저였어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마련해 준 것이죠. 처음에는 웃으며 거절했지만 민수는 진지했어요.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일주일에 2~3번만 와서 앉아 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저도 뭔가 할 일이 생겨서 기뻤으니까요. 세화티룸은 곧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손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인생 상담도 해주었어요.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큰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세화가든을 찾아왔어요. 세화 호텔을 인수했던 그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우연히 세화가든에서 식사를 하다가 저를 알아본 것이었죠. 그는 제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세화 호텔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그랜드 세화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재개장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을 개장식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 아직도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개장식 날 민수와 영주 그리고 우진이와 서연이 모두 함께 그랜드 세화 호텔을 방문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남편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화 호텔 창립자라는 표식과 함께요. 식장에는 많은 귀빈들이 모여 있었고 호텔 대표는 저를 무대로 초대했어요. 세화 호텔의 역사와 제가 호텔업계에 남긴 공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호텔의 새로운 시작을 저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추억과 세화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예전에 남편과 함께 디자인했던 그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담요를 덮고 발코니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옆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손주들도 모두 행복해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호텔도 다시 좋아졌고요. 이제 정말 안심해도 돼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진이는 프랑스에서 유명 셰프가 되어 돌아왔고 세화가든의 새로운 주방장이 되었어요. 서연이도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영주는 이제 조금씩 경영에서 물러나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어요. 제 90번째 생일에는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었던 그곳을 마침내 찾게 된 것이죠.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지난 세월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호텔을 일구던 힘들었던 시절,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들 부부와의 갈등과 화해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삶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가장 힘든 결정이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이 늘 말했던 것처럼 가족이란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결코 늦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남편에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면서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